에이징 커브가 왔다는 의심은 올 시즌 내내 이어져 왔던 발부상을 참고 뛰어야 했던 상황, 그리고 경기 외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으며 보내왔던 시간들이 드러나면서 이제는 지워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공식적으로 객관적인 유로파리그 대회 자료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32세, 33번째 생일을 앞둔 나이와 관계없이 최고의 자기관리를 통해 운동 능력을 전성기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프리미어리그 공식 분석가의 유로파리그 결승전 전술 분석 프리뷰, 축구 전술 전문 온라인 매거진 토털 풋볼 애널리시스의 독점 유료 전술 프리뷰를 종합해 손흥민 선수가 이번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결정적인 활약을 할 수 있는 이유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로파리그 결승전이 프리미어리그 팀 간 맞대결로 펼쳐지면서 프리미어리그의 전술 전문 분석 컬럼니스트 에이드리언 클라크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잉글랜드 무대에서 있었던 토트넘과 맨유의 맞대결을 복귀하면서 이 경기 전술적인 쟁점을 짚은 컬럼부터 풀버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이 빌바오에서 열릴 경기에서는 엔지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철학적 고집을 버릴지가 가장 큰 이슈인데요.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결승 진출을 이루는 여정도 실제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예상하지 못했던 전술 변화와 함께했습니다. 공격적이고 또 점유율을 중시하는 축구 철학으로 유명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수비적인 로우 블록과 다이렉트한 역습 위주의 전술로 전환하면서 프랑크푸르트, 보데글림트를 꺾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전술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본인에게도 낯선 방식이었지만 상대팀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허용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면서 효과를 거뒀는데요. 특히 인조잔디 구장에서 치러졌던 보데글림트와 4강 2차전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본인이 부임한 이후 토트넘에서의 최저 점유율인 31.6%를 기록했고 동시에 원정 경기 기준 가장 낮은 기대 실점 수치인 0.26골을 기록하며 단단한 수비력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 양팀 토트넘과 맨유의 리그 맞대결에서는 토트넘이 55.7%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1대0으로 승리했지만 이번 결승전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걸려있는 만큼 토트넘이 이전의 유로파리그 경기 같은 실용적인 전술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되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략적 변화 외에 눈에 띄는 또 하나의 요소는 유로파리그 8강전과 4강전 경기 모두 베스트 수비진을 기용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골키퍼 비카리오를 중심으로 페드로 포로, 크리스티안 로메로, 미키 반더벤, 데스티니 우도기까지 이 5명의 주전 수비진이 동시에 선발로 나설 때 토트넘의 수비는 확실히 안정감을 보입니다. 이 수비진이 이번 시즌 함께 선발로 출전한 경기는 단 12경기였지만 이 중 7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들이 함께 뛸 경우의 승률은 40.9%에서 58.9%로 상승하며 평균 실점 역시 1.6골에서 0.8골로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유로파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어시스트 19개와 가장 많은 직접 득점 관여, 공격 포인트 46개를 기록한 선수가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장 브루노 페르난데스입니다. 페르난데스는 유로파리그의 강한 선수로 잘 알려져 있고 특히 중요한 토너먼트 단계에서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내는 선수인데요. 실제로 유로파리그 토너먼트 무대에서 그가 만들어낸 찬스, 기회 숫자는 누구보다 많으며 토너먼트 이후 기준 33경기에서 무려 32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승전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번 토트넘과 경기에는 어느 포지션으로 뛰게 될까요? 2선 공격수, 플레이메이커, 중앙 미드필더를 모두 아우르고 있는 브루노인데요. 이번 경기는 브루노가 카세미루 혹은 마누엘 우가르테와 함께 중앙 미드필더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후뱅 아모린 감독이 선호하고 있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이슨 마운트와 함께 이제 완벽하게 부상에서 회복한 아마드 디알로가 선발 출전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들 외에도 코비 메이누, 알레한드로 가르나초 그리고 조슈아 지르크지 역시 2선 공격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옵션입니다. 반면 토트넘은 제이미스 메디슨, 데안 쿨루셉스키, 루카스 베리발 등 창의적인 미드필더들이 모두 결장할 예정이어서 중원에서의 화려한 변화는 기능성이 중시될 전망입니다. 결국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창의성과 공격적 야망을 토트넘이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이번 결승전의 결과를 좌우할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맨유와 3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했는데 그 비결은 바로 빠른 출발이었습니다. 3경기 모두 전반 15분 내에 선제골을 기록했고 경기 전체 시간 90.2% 시간 동안 리드를 유지하면서 단 한 번도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맨유는 이번 경기도 경기 초반에 토트넘의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번의 경기에서 토트넘은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도 했고 효율성조차도 확실하게 앞섰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측면을 돌파한 돌파의 가치를 선수들에게 다시금 강조할 수 있습니다.
메디슨과 쿨루셉스키가 빠진 상태에서는 더욱더 다이렉트하고 역동적인 공격, 역습형 공격이 중요해지고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속공과 역습을 전개하는 능력이 더욱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올 시즌 토트넘이 맨유를 상대로 넣은 골들을 보면 그러한 스타일이 잘 드러나는데요. 지난 9월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렸던 토트넘의 맨유 원정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반더벤이 혼자서 무려 56m를 길게 드리블한 이후 브레넌 존슨에게 정확한 크로스를 전달해 선제골을 만들어냈었죠. 그리고 나서 존슨이 오른쪽을 돌파한 이후 쿨루셉스키에게 패스를 연결하며 두 번째 골도 거울처럼 반대편으로 이어져서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라바오컵에서 쿨루셉스키가 마무리했던 골 역시 손흥민 선수가 기점 패스로 왼쪽 사이드 공격을 풀어가다가 스펜스에게 찔러줬고 스펜스가 오버래핑한 이후 측면에서 만들어냈던 손흥민 스펜스의 2대1 패스 상황에서 비롯됐어요. 이런 맨유 수비의 뒷공간이 바로 토트넘의 공략 대상입니다. 맨유가 백스리를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측면 센터백과 윙백 사이에 생기는 공간이 자주 노출되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 선수들에게 이 공간을 공략하도록 지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선수들은 공을 몰고 이 지역으로 파고든 이후 문전으로 빠르게 낮게 깔리는 크로스, 컷백을 보내는 전략을 구사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레넌 존슨과 도미닉 솔랑키와 같은 선수들이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두 선수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마무리 능력이 뛰어난 전형적인 골잡이 유형으로서 실제 프리미어리그에서 만들어낸 근거리 찬스와 득점 수치가 그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선수가 창의적인 미드필더가 모두 사라진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될 수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영리하고 노련하고 기술도 좋고 결정력도 좋지만 여전히 건재한 속도를 통해서 맨유가 수비로 전환할 때 윙백의 뒷공간, 윙백과 측면 센터백의 사이 공간을 파고들어서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기반으로 수비를 자신에게 몰아두거나 본인이 그 공간을 습격하면서 반대편 공간,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선수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빠른 속도가 살아있어야 이런 역습이 통할 수 있는데 유로파리그에서 올 시즌 5회 이상 기록한 최고 속도의 평균치를 낸 결과 손흥민 선수는 유로파리그 출전 선수 중 가장 빠른 10명 선수 안에 이름을 올렸고 심지어 전체 4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빠른 것으로 유명한 스페인 대표 윙어 니코 윌리엄스의 유로파리그 대회 평균 속도가 시속 33.5km였고요. 이와 공동 1위였던 선수가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알레한드로 가르나초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빠른 선수가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 덴마크 공격수 맨유의 최전방을 책임지고 있는 라스무스 호일룬의 33.4km였는데요. 그에 겨우 0.2km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게 33살을 앞둔 손흥민 선수였어요. 이 나이대에 이런 속도가 나온 선수가 거의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왔고 축구에 몰입된 인생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또 건재한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토트넘의 아주 젊은 선수들, 역동적이고 피지컬이 좋고 빠른 선수들이 많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왼쪽 윙백인 데스티니 우도기의 평균 최고 속도가 32.7km로 손흥민 선수보다 느린 6위였고 도미닉 솔랑키도 전방에서 엄청 열심히 뛰는 선수임에도 32.6km, 역시 손흥민 선수보다 0.6km나 느렸습니다. 게다가 오른쪽 윙어인 브레넌 존슨도 빠른 것이 유일한 장점으로 꼽히던 선수인데 32.1km로 간신히 10위권 내에 들었거든요. 물론 토트넘이 주목할 점은 맨유 선수도 이런 속도감에 있어서 유로파리그 탑10 안에 3명을 올렸지만 토트넘이 4명이나 올렸고 이 중에 맨유는 달로 선수가 부상해서 막 돌아오긴 했지만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토트넘은 손흥민, 우도기, 솔랑키, 존슨이 모두 건재한 상태로 출전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야 푹 쉬고 부상 다 낫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임할 수 있다는 게 주목되는 점이겠죠. 이러한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솔랑키와 존슨에게서 골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의 핵심 공격수인 도미닉 솔랑키는 이번 결승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거로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6경기에서 4골을 넣기도 했고 맨유를 상대로 올 시즌 3경기에서 3골을 모두 넣기도 했습니다. 전술적으로 솔랑키는 많은 움직임으로 맨유 수비진을 끊임없이 흔들 수 있는 선수인데요. 특히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명확한 10번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수비를 끌어내는 영리한 움직임이 더욱더 중요해질 수 있고 또 그런 움직임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10번 역할을 함께 한다면 더더욱 손흥민 선수의 활용도도 높아질 수 있고 활약도 커질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90분당 오프 더 볼 상황에서의 움직임 횟수에서 솔랑키보다 더 많은 움직임을 보이는 선수가 맨유 공격수 라스무스 호일룬 한 명밖에 없다는 점인데요. 호일룬 역시 올 시즌 득점 기복은 있지만 항상 활발하게 움직이는 공격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기준 슈팅 성공률에 있어서도 둘은 차이가 크지 않은데요. 솔랑키가 13.56%, 호일룬이 12.9%였습니다. 두 팀이 나란히 부진하고 있고 두 팀이 그 부진 속에서 포메이션 자체는 다르지만 경기 성향과 방향성이 비슷하다는 점, 결국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아모린 감독이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이런 점에서도 볼 수 있겠죠. 양팀의 예상 선발 명단 개인적으로 짚어보면 솔랑키, 히샬리송이 투톱에 가깝게 움직이고 손흥민 선수가 히샬리송과 자리를 오가는 세컨드 공격수로 뛰고 오른쪽 사이드는 오드베르냐 존슨이냐를 두고 고민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르가 선발 출전하면서 미드필드의 숫자를 채울 것이다. 손흥민, 솔랑키, 존슨, 쓰리톱에 사르, 벤탄쿠르, 비수마의 3미들이 될 거라고도 전망을 하지만 허리 부상에서 이제 막 회복한 사르이기도 하고 사르의 경험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히샬리송이 최근 유로파리그에서 선발 출전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인 것을 감안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10번 공미 선수가 없는 가운데 경험이 풍부한 손흥민 선수에게 이번 경기 오도베로와 함께 번갈아 10번으로 뛰거나 히샬리송과 함께 번갈아 투톱으로 뛰게 하는 유연한 전술로 맨유로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전술이자 또한 훈련장에서는 시도해봤던 그 전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유는 호일룬을 원톱으로 두고 이성 공격수 아마드와 마운트를 놓을지 아마드와 가르나초를 놓을지 혹은 브루노를 먼저 세우고 아마드를 오른쪽 윙백으로 놓을지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는데요. 최근 예상으로는 브루노와 카세미로의 투미드를 보고 있지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비적으로 경기를 한다면 호일룬, 마운트, 브루노를 공격으로 쓰고 카세미로랑 수비형 미드필드 우가르테를 배치할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오른쪽은 아마드보다 사실 저는 마즈라이가 뛸 거라고 생각을 해요. 히샬리송이나 손흥민 선수, 토트넘의 왼쪽 공격을 막기 위해 마즈라이를 세워야 느린 센터백의 문제를 커버할 수 있고 토트넘을 상대로 항상 마즈라이가 좋은 경기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드를 올려쓰고 마운트, 가르나초 정도만 고민이 되지 않을까. 도르구가 왼쪽 윙백으로 뛰고 쇼, 맥과이어, 린델로프 혹은 요로의 몸 상태에 따라서 쇼, 맥과이어, 요로나 요로, 맥과이어, 린델로프의 3백이 가동될 수 있는데 정말 아마드를 오른쪽 윙백으로 쓴다면 마즈라이가 센터백 중 한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토털 풋볼 애널리시스의 분석도 살펴볼 텐데요. 결승전의 전술 포인트 역시 맨유의 느린 수비 뒷공간을 짚었습니다.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위칭 플레이가 이루어질 경우 중원에서도 수적 우위를 가져가면서 측면에서의 공격 전개도 잘 풀어갈 수 있다. 맨유의 3백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빠른 측면 자원을 활용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맞대결에서 토트넘의 득점은 골키퍼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두 번째 슈팅을 골로 연결한 장면도 있었고 그 이전에는 손흥민 선수의 직접 코너킥 득점이라든지 솔랑케의 단독 돌파골이 나왔었는데 토트넘은 이런 세트피스, 측면 돌파, 중장거리 돌파를 병행하는 공격 전개, 맨유의 수비 문제를 직접 약점을 공략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특히 솔랑키는 후방에서 공을 받을 때도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선수이고 박스 안에서 이렇게 수비를 제치고 마무리한 장면도 이런 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한 좌우 측면에 빠른 오버래핑 이후 연결하는 날카로운 크로스 역시 맨유 수비의 조직력을 무너뜨리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12월 경기에서 맨유가 실점한 장면도 이런 형태였는데요. 특히나 손흥민 선수가 있는 좌측이 위협적이다. 오버래핑 이후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정확한 마무리까지 기대할 수 있다라며 손흥민 선수의 하프 스페이스 공격이 매우 효과적일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여기에 미드필더 한두 명이 지속적으로 공격으로 가담하는 것은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 수 있고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특히 오나나가 좋은 골키퍼이긴 하지만 각도가 있는 상태의 중거리 슈팅에서 종종 실수를 범하니까 이 경기는 손흥민 선수의 과감한 슈팅도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맨유의 경우 후뱅 아모린 감독이 경기 중에 포메이션을 유동적으로 바꾸는 데 익숙한데요. 특히 리드를 잡은 이후에는 4-4-2 형태로 전환해서 수비의 안정을 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포메이션 전환에 익숙한 선수들은 경기 흐름에 맞춰서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데요. 경기당 평균 1.43골, 슈팅 10.3회를 기록 중인 맨유는 충분히 토트넘을 위협할 수 있는 공격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창의적인 움직임과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토트넘이 무시해서는 안 될 선수가 바로 기복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빠르고 젊고 한방이 있는 호일룬입니다. 호일룬이 공간 침투와 공중볼 경합에 능하기 때문에 뒷공간을 노린 침투 패스나 크로스를 통해서 득점을 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맨유가 크로스를 자주 활용하고 호일룬이 근접 포지션에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호일룬의 위치 선정 능력은 생각보다 뛰어나고 마크를 잘 벗어나서 골을 성공시키는 장면도 자주 연출되기 때문에 반더벤과 로메로의 뒤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첼시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험이 있는 메이슨 마운트는 벤치에서 나와 경기를 바꿀 수 있는 조커 카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깜짝 선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윙어처럼 측면을 오가면서도 중앙 공격형 미드필드처럼 하프 스페이스를 이용해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선수입니다. 브루노와는 달리 미드필더와 윙어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 경기 중에 리더십도 발휘할 수 있는 선수인데요. 아모린 감독은 호일룬을 최전방에 놓고 마운트를 좌측 윙어, 아마드나 가르나초를 우측으로 두는 형태로 공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맨유는 측면의 활용을 극대화하면서 중앙 공간의 미드필드의 침투를 통해 더 많은 찬스를 만들 수도 있고요. 특히 마운트는 감아차는 중거리 슈팅에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빌바오와의 유로파리그 4강전에서도 후반 막판 결정적인 골을 넣으면서 그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결승전에서 토트넘이 약간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현지 평가도 나오겠는데요. 올 시즌 맞대결을 모두 이기기도 했고 그래서 승리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오히려 자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히려 토트넘이 계속 이겼기에 맨유가 이 경기를 이길 수도 있다. 그리고 올 시즌 이미 토트넘은 중요한 경기들을 많이 놓쳤고 반대로 맨유는 큰 경기에 강했던 면도
토트넘 입장에서는 불안 요소가 되고 있죠. 결국 이번 결승전은 단단한 수비와 치명적인 실수를 막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경기 한준TV는 5월 22일 목요일 새벽 4시 킥오프에 1시간 앞선 명단이 나온 새벽 3시부터 여러분과 함께 철저한 명단 분석과 최신 상황, 현지 반응, 전술 분석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한준TV와 함께 손흥민 선수 응원하고 또 소통하는 방송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